그다음에 교재 314페이지 P시고요. 거기 314페이지 위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라고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진한 테두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 건데 저희 외울 땐 이렇게 외울 겁니다.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요것도 그 외우시라고 드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요, 여기 다 공급인데 얘만 뭐죠? 작성이죠. 그래서 공급 연월일이 잘 나와요. 왜냐면 다 공급으로 시작하는데 얘만 뭐예요? 작성 연월일이라 시험 문제 답으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건 공급 연월일이긴 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뭐 주소 같은 거. 주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세금 걷는데 요 네 가지만 있으면 거둘 수 있어요. 세금 걷는데 필요한 거. 그래서 필요적 무슨 사항이요? 기재사항. 이거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에서 인정 안 해줘요. 세금 계산서로. 왜냐면 이 네 개만 있으면 세금 거둘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등록번호. 이게 우리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땐 주민등록번호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표현하죠. 요거 있으면 세금 거둘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이 사람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조금 더 깁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이분이에요. 누가 발행해요? 공급하는 자. 그러면 회사 이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 성명은 누구 이름이에요? 네, 대표이사, 사장님 이름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이름 정도는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께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데이터가. 왜냐면 우리 회사 이름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 이름은 뭐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들어가고, 거래처 사장님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는 뭐만 들어가면 돼요? 등록번호. 그리고 날짜는 왜 필요하냐면 세금 거두려고. 우리 일기 예정 언제라 그랬어요?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이렇게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연월일이요? 작성 연월일. 날짜 알아야 이 날짜에 신고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판단이 서겠죠. 그 다음에 세금 거두려면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뭐라 그래요? 공급가액과 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 뭐를 거둘 수 있다? 세금을. 그래서 이걸 무슨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거기 314페이지 위에 보시면 나머지 빈칸들 많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의적은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휴대폰 개통할 때 거기 그 대리점 직원이 형광펜으로 찍찍찍찍찍 그어주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적으세요.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우리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뭐 물어보냐면 여기 빈칸 안 써도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쓰셔도 돼요. 그게 무슨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서 모든 서류는 필요적과 임의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꼭 쓰래. 그러면 요건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안 썼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면 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종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세금계산서의 종류라고 있는데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방식을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요즘 방식을 뭐라 그래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요걸로 주고받는 거예요. 메일로. 이메일 있죠? 네, 이메일로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근데 과거에 종이세금계산서일 시절에는 저기가 장사가 잘 됐어요. 우체국. 왜냐면 옛날에는 종이를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편으로 보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이게 이제 전자로 바뀌면서 우체국이 한쪽이 이제 힘들어진 거죠. 어디요? 네, 진짜 우체국으로 해서 이제 우편 보내잖아요. 편지 보내는 거. 이쪽이 전자세금계산서 나온 다음에 거의 50% 가까이 줄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체국이 이런 우편물 보내는 것보다는 택배 쪽이나 아니면 보험,
금융 업무 이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표로 편지 보낼 일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체국이 아마 택배 회사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금융회사 쪽으로. 왜냐면 실질적인 우체국이 하던 역할은 가면 갈수록 뭐 할 거니까요? 줄어들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 보낸 지 몇 년 됐나? 엄청 오래됐죠?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죠. 네. 네. 네, 그림 있죠. 아, 영수 청구요? 네, 영수는 돈 받았을 때. 돈 받았으면 영수. 청구는요? 돈 못 받았을 때. 그 차이예요. 그래서 돈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구는 외상일 때 쓰는 거고 영수는 이미 뭐를 받았을 때요? 돈을 받았을 때. 근데 솔직히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무상에서. 근데 이거 갖고 또 따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꼭 영수로 해주세요. 돈을 주든 안 주든 무조건 영수로 해달래. 그러면 그 회사 보낼 때에는 영수로 꼭 체크해서 보내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기본값이 청구거든요. 이거 체크 안 해서 보내면 저도 예전에 한번 체크 안 해갖고 보냈다가 바로 연락 와요.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다음부터는 대금 결제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데 덜 중요한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춰줘야지. 안 맞춰주면 또 한마디씩 하시니까. 그래도 그런 회사들은 체크했다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 잘못한 거긴 해요. 회사 직원이. 회사 이름 중에 대부분 주 삼성전자잖아요. 맞죠? 근데 간혹가다 삼성전자 주인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랐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처음에 회사 만들 때 주를 앞에다 붙이면 앞에 주가 되는 거고 뒤에다 붙이면 뒤에 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제도 없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회사가 이렇게 쓰는 회사였어요. 근데 대부분 주가 어디에 많이 붙죠? 앞에 많이 붙죠. 네. 이거 뒤에로 썼다고 여직원이 욕을 한 30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왜 그랬나 봤더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써버린 거죠. 이렇게. 원래는 뒤에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놈만 걸려라? 한 놈만. 재수없이 걸려갖고 30분 동안 욕먹고 울고 난리 난 적 있었죠. 한번. 근데 회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저거 실질적으로 화 한 번 내고 그냥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되는데 진짜 30분 동안 욕하는데 나중에 그 여자 직원분이 나가고 스피커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욕 참 찰지게 잘하긴 하더라고요. 네. 너의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한다는 둥.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아파크레파스는 몇 가지 색이에요? 18가지 색. 욕 중에 하나예요. 아파크레파스는 18가지. 순화해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꼭 싸우다 보면은 가족들 찾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가장 좋은 건 그냥 혼날 일 안 만들고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뭐 칭찬받을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내 일만 많아져요. 칭찬은 중요치 않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냥 욕만 안 먹으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거기 315페이지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있는데 이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 됩니다.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인 자요? 3억. 그래서 공급가액 그러면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래서 부가세 따로 해서 얼마가 넘으시는 분이요? 3억이 넘으시는 분. 그래서 요분들은 무조건 전자로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종이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 가산세라는 건 뭐냐면 말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법에서 말 안 들을 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더 내던가 갔다 오시던가. 근데 세법은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갔다 오는 내용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몇 프로 더 내세요.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시면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거기 보시면 발급시기라고 있어요. 발급시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공급시기예요. 요 공급시기가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nye, 자판기에서 돈 꺼냈nye, 물건을 줬nye 이런 걸 이제 공급시기라고 하고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이거를 많이 써요. 원칙적으로 안 하고 예외적인 걸 많이 씁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주는 게 편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한 번에 주는 게 편해요. 한 번에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요거를 많이 써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주든 상관없어요. 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쓰는데 주로 이 다음 달 10일에 발행하는 걸 월합계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10번 있으면 10장을 줘야 돼요. 원칙은. 네. 근데 10장으로 받는 게 편해요? 한 장 받는 게 편해요? 한 장 받는 게 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 이게 제일 많아요. 뭐가 제일 많냐면 요즘에 문구류 직접 가서 사요? 업체에서 갖다 줘요? 업체에서 갖다 줘요. 그래서 큰 문방구 중에 알파 문구라고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이제 한 번에 갖다 주는데 거기랑 처음 거래할 때 계약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하겠다. 그걸 무슨 세금계산서라 그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그래서 건수가 몇 건이든 상관없이 월별로 합계 내서 몇 번만 발행해 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이게 편해요? 여러 번 발행하는 게 편해요? 네, 한 번에 발행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요즘에는 요걸 많이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으로 끝내자? 한 번으로 끝내자. 어차피 금액은 똑같잖아요. 여러 번에 하나, 한 번으로 하나. 근데 여러 장이면은 관리할 때 여러 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로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해 드려요. 그러면 요거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근데 우린 매번 주세요. 그러면 요걸로 가는 겁니다. 원칙. 또 원칙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예외가 없으면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근데 꼭 뭐가 있죠?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법이 어렵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원칙만 있으면 원칙만 지키면 돼. 근데 우리는 예외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법이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알아야 돼.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이 5월달이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신고하는 걸 자진신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더니 세금을 적게 내. 그게 왜 그러냐면 가짜 비용도 일부 넣어요. 네, 법에 안 걸릴 만큼의 가짜 비용을 일부 넣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걸려도 얼마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있는 거를 진짜를 넣긴 하니까.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더니 많이 빼주네요. 그 빼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광고 중에 3.3인가 나오죠. 소송 중입니다. 세무사 협회하고 얼마 전에 기사에 떴더라고요. 왜 소송 중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세무사 돈 벌어야 되는데 쟤네 때문에 내가 가져갈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다 소송 들어가 그러면 다 돈 문제예요. 예전에 변호사랑 공인중개사랑 한판 붙었었잖아요. 왜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려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근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왜 막았어요? 변호사가 들어오면 자기네들 장사 안 될 거 뻔하잖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호사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어. 근데 금액이 똑같아. 만약에 여기도 30이고 여기도 30이야.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랫폼 자체에서 이게 커져버리면 세무사들이 돈 가져갈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지금 소송 중이라고 얼마 전에 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밥그릇 안 건드리면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내 밥그릇 안에 들어오면은 뭐라 해요? 안 해요? 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생겨.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나하고 연관성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솔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맞죠? 왜 많이 봐요, 그거? 남의 연애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네.
싸움 구경하고 연애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빌런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더 재밌어. 네, 참고로 저는 안 봐요. 네, TV 볼 시간이 없어요. TV 자체를 거의 안 보는데 와이프가 가끔씩 보면 옆에서 이제 자기 전에 조금씩 보긴 하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나오신 분 중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제물포에서 그 양복점 하시는 사장님 나온 것도 있었어요. 네. 찝차 타고 나오셨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제물포 쪽에서 제물포역 쪽에서 양복점 사장님 하는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다음 달 10일 그 다음에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또 다 그어져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전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송을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만들어 놨냐면 과거에 종이 시절에는 우리가 국가한테 하나하나씩 그 신고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느 거래처랑 몇 건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신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자니까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느 공무원분이 요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급을 하면 그 다음 날까지 뭐 해라? 전송을 해라. 근데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대부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행을 하는데 발행하면 전송도 같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좀 열악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발행하시면 돼요. 홈택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건 이제 국세청 사이트인데 여기는 무료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서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료예요, 여기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프로그램 안 쓰는 회사들이 여기를 많이 쓰고요. 대부분 외부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들은 그 외부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긴 해야 됩니다. 일부 돈을 내긴 해야 되지만 연동해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관련돼서는 여기 많이 들어가시면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국세청에서 만들었으니까 세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건 다 뭐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로 몇 건 주고받았는지까지 여기 들어가시면 데이터가 다 떠요. 그래서 회사 가셔서 이쪽 파트에서 업무 보시면은 여기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홈택스는. 왜냐면 우리가 몇 건 주고받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정세금 계산서는 세무 때 볼 거예요. 회계에선 거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밑에 잠깐만 볼게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꼭 두 명이 나와요. 위탁자하고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가 부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꼭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위탁 판매 나오면 딱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팔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팔아주는 거를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팔아줘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는 건 휴대폰 대리점이라고 했죠. 휴대폰 대리점에서 SK, KT, LG 대신 뭐 해주죠? 팔아주고 수수료 받죠. 그래서 수탁자는 그 수수료 받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318페이지 17페이지는 크게 보실 게 없어요. 원래 중요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 그 따로 있었던 거를 빼버리셨더라고요. 교재에서 시험에 좀 덜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318페이지 매입세 여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는 거라 그랬죠? 매입세. 그러면 세법은 국가 입장에서 봐야 돼요. 누구 입장이요? 국가. 국가는 매출이 많은 게 좋을까요? 매입이 많은 게 좋을까요?
매출이 많은 게 좋아요. 왜요? 그래야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그러면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매출은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세금 내는 거다. 이렇게 만들고 매입은 정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빼는 게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니면 안 빼줄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내기가 매출보다는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매입 쪽이 더 좋아요. 왜냐면 매입 쪽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요러면 빼줄게. 대신 이거 아니면 뭐 해줄 거야? 안 빼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야만 뭐를 더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그래서 매입세액이 시험 문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증빙 4가지 적어드렸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그리고 지문에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현금영수증 포함이에요. 거기 318페이지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있죠. 근데 319페이지 위에 보시면 신용카드는 있죠. 근데 뭐는 없죠? 현금영수증은 없죠.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내용 안에 현금영수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이랑은 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31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현금영수증이라고.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라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신용카드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지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꼭.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이거 왜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증빙으로. 이거 만든 이유가 세금 거두시려고. 왜냐면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현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아냐면 국가도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거치는 것 같아. 그래서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예요. 그래서 그 근로소득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건 사고 파실 때 카드를 긁으시면 연말정산에서 뭐 해줄게요? 빼줄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신용카드 공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카드로 얼마 파는지가 나왔어요. 데이터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얼추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제 신용카드로 얼마 긁는지 알았으니까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현금으로 얼마 파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쓰시면 뭐 긁으라 그래요? 현금 영수증을 꼭 받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금으로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국세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만한 구조에 이런 업종은 이만큼의 돈을 버네 라는 게 얼추 나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다. 이 회사는 뭔가 이상하다를 판단할 때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100만 원 벌려면 50만 원을 써야 돼. 근데 그런데 어떤 회사는 100만 원 버는데 90만 원 쓴대. 그러면 그 회사는 뭔가 이상한 회사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만 쓰면 되는데 이 회사는 100만 원 버는데 90만 원 쓴대. 그러면 뭔가 이상한 회사가 라고 국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조사도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회사를 국세청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율이 안 맞아. 뭔가 이상해. 너무 많이 남아. 아니면 너무 적게 남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조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조사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 많은 회사를 어떻게 국가에서 다 관리해요? 회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하나만 해도 회사가 한 3, 40개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만한 거 하나에 막 회사가 2개인 데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회사라는 게 꼭 클 필요 없잖아요. 혼자서도 1인 사업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건물 하나만 해도 몇십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안만 해도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여기 안에 공단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비율 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여기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 의제하고 간주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매입세액이에요?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뭘로 본다? 진짜로 봐주겠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해주냐면 서민경제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살 때는 면세고 원재료에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회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세무 때 할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에요. 우리 서민경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음식점들은 대부분 살 때 면세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집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삼겹살 면세예요. 돼지고기니까. 그 다음에 삼겹살 먹을 때 밥 필요하겠죠. 쌀도 뭐예요? 면세예요. 야채 필요하죠. 야채도 면세예요. 반찬 필요하죠. 반찬 만약에 야채 사다가 직접 만들어. 그러면 반찬도 결론은 뭐예요? 면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팔면은 또 과세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면세로 대부분 면세다 보니까 뺄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낼 때 세금 많이 내야 될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서민경제에 타격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국가에서 안 되는데 빼줄게 라고 만든 게 뭐예요?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왜냐면 식당 가격이 확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말 많아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울 냉면 한 그릇의 가격이 평균 10,000원 넘었대요. 근데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저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 평양냉면 있잖아요. 평양냉면이 지금 18,000원인가? 어쨌든 15,000원 왔다 갔다 해요. 한 그릇에. 좀 먹어본 적은 없어요. 평양냉면은.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몇 번 봤는데 15,000원 넘었대요. 그러면 일반 냉면이 8,000~9,000원만 돼도 평균 되면 얼마 넘는 거예요? 10,000원 넘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물가가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만약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음식 가격은 더 뭐 할 거예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안 빼주는 건데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면세잖아요. 면세는 뭐가 없다? 세금이 없다.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세금 가지고도 물가를 어느 정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최대한도로 안 올라가게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매입세액이에요? 의제 매입세. 그럼 요거를 이용하면은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납부한다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때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왜냐면 가짜지만 뭘로 인정하겠다? 진짜로 인정하겠다. 그걸 무슨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 이거 세무 때는 세율도 외워야 돼요.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그 파트는 세무 때 외울 겁니다. 회계 때는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요것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죠. 그러니까 재활용하면은 혜택을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재활용하면은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는 인정을 좀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고물상. 고물상에서 재활용하려고 매입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그 자원을 사는 회사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통일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북한에 현재 자원이 몇 조는 있을 것이다. 몇 천억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니니까 통일이 돼서 자원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나라 발전하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건 가서 까봐야 아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북한이 또 알아요. 자원을 캐갖고 이미 팔았을지. 그냥 예측만 하는 거잖아요. 요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한테 혜택 주는 거다 정도만 보세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밑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공이라 그래요. 불자가 무슨 불자예요?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공제 안 해주겠다. 근데 이게 왜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다 빼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다 안 빼줄 거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좀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소형차 2장짜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요건 외울 거예요, 저희 나중에. 그래서 안 빼주겠다는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라는 건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건 사고 터질 때 특히 뭐 건설업 쪽이나 이런 대형 사건 사고 터질 때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접대예요. 왜냐면 접대에서 결론적으로는 뇌물 같은 걸 준 거잖아요. 뇌물도 하나의 접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걸 함으로 해서 원래 가격보다 더 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최근에 아파트 무너진 것도 여러 가지 이게 다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접대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하청 문화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억짜리를 가지고 왔어. 대기업에서. 그러면 100억의 건물 안 지어요. 여기에서 한 80억 정도로 해서 하청업체한테 넘겨요. 너네 이거 80억에 지어라 라고 줍니다. 그러면 1차 하청업체에서 80억에 갖고 와요. 80억에 지어요? 아니에요. 또 하청 줘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하청을 받을 때 뇌물이나 접대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대 자체가 국가 입장으로서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세금에서 뭐 해주겠다? 안 빼주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빼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빼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촌에 친척들 것까지 다 갖고 올 거예요. 쓸데없는 비용을. 그래서 관련 있는 것만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회사 가시면 사장님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깜장 봉투를 주고 가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영수증 쓴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중에서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 좀 해봐. 근데 왜 그래요? 뭐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영수증 쫙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 기숙사에 세탁기가 있네? 근데 영수증 봤더니 슈퍼타이야. 그러면 복리후생비. 아 진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만약에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는데 회사는 인천인데 삼겹살집이 강남이야. 그럼 이런 건 처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천에서 삼겹살 먹으려고 강남까지 간다는 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영수증 처리하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업무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적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차가 무슨 차라고 있죠? 경차라고 있죠. 경차가 1000cc까지 경차예요. 우리나라 법 자체. 그래서 1000cc 이하는 제외. 요 제외의 뜻이 뭐냐면 불공 아니란 뜻이에요. 과세란 뜻이에요. 빼주겠다.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라고 보는 게 여기까지 봅니다. 몇 인승까지 승용차로 봐요? 8인승.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보시면 회사 차량이 특히 이제 직원들 차량 대부분 다 보시면 경차 아니면 승합차. 봉고차 있죠. 승합차. 근데 대부분 승합차도 몇 인승 넘는 거냐면 9인승짜리. 9인승 이상 되는 거. 왜 그러냐면 법에서 8인승보다 작으면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뺀다 못 뺀다? 못 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직원들 차량은 요게 많습니다. 경차. 그래도 뭐 마티즈, 모닝, 레이 이런 것들 회사 차량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면 트럭.
예, 트럭은 상관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에서 1000cc보다 작은 거에 대해선 혜택 줄게. 그 대신 뭐 소나타라던가 아니면 뭐 그거보다 이제 그거 1000cc 이상 되는 거 있죠? 뭐 SM3나 K3나 이런 것들 다 1000cc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시면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은 왜 안 되냐면은요, 토지도 면세예요. 면세 관련 비용은 왜 안 되냐면 면세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내니까 뭐 해주겠다? 안 빼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내는데 빼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지도 않는데 빼주기만 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뭐 하겠다? 못 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요거 하나 봐야 되는구나. 시험에 나오랑 딱 한 번 나왔는데 321페이지. 나머지는 암기로 대체할 거예요. 이 부분은 외우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321페이지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있으시죠. 거기 마지막쯤에 보시면은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이륜 자동차가 뭐예요? 네, 오토바이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오토바이하고 저하고 관련이 없어서 저는 오토바이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왜 125cc냐면 125cc 넘어가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야 돼요. 네, 근데 125cc보다 작으면 운전면허만 있어도 끌고 다닐 수 있대요. 법 자체에서. 그래서 125cc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5cc가 넘으면은 일명 원동기 면허증,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기준값이 125cc고 자동차는 1000cc인 이유가 1000cc가 경차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맨날 뭐 타라 그래요? 경차 타. 제가 경차 늘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아는데 국회의원한테 욕먹겠지만 경차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부터 해서 국가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이 경차 끌고 다니면 경차 늘어나요. 왜냐면 우리가 경차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덜 안전해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들이 경차 끌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 마인드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경찰 타고 다니네?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튼튼한가 봐. 안전한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경차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 사고 난 거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난 거 보면 경차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앞범퍼 다 먹어요. 왜냐면 앞범퍼가 대부분 다 짧으니까. 그러면 사건 사고 났을 때 크게 다칠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차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경차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경차보다 보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외제차예요. 한번 길거리에 서서 경차 몇 대 가나 외제차 몇 대 가나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요즘 경차보다 더 보기 쉬운 게 뭐예요? 외제차예요. 진짜로. 과거엔 안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20대 초반 아니구나. 20대 중반 때 제가 역삼동에서 일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유행했었냐면 강남 살면 아줌마가 BMW 끌고 시장 간다. 진짜 그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강남에서 일할 때. 시장 갔는데 진짜 아줌마들이 BMW 끌고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천에서 BMW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보긴 봤는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지금은 우리 동네에도 BMW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근데 경차 보기는 더 힘들어요. 경차 대수보다 진짜 주차장 가보면 외제차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뭐 중고차 끌고 다니고 있지만 첫 차 사러 갔을 때 아버지가 사주긴 하셨거든요. 결혼할 때 선물이라고. 중고차 사주긴 하셨는데 솔직히 전 경차 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난리 난 거죠. 사고 나면 크게 다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경차보다 한 단계 위에 거 사긴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어때요? 경차는 위험해. 근데 좋은 점은 하나 있잖아요. 조금만 비어있으면 갖다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래서 요거 cc 좀 알고 계세요? 1000cc. 요건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100cc인가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나올 확률은 적은데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1만원. 확정신고당 1만원 빼줘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1기 확정하고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해서 1년에 총 얼마 빼주는 거예요? 무려 2만원. 그래서 우리가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면 신고가 있고 하나는 전자 신고가 있어요. 서면 신고가 뭐 들고 가는 거예요? 서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들고 가서 직접 내는 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서면 신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전자 신고. 그러면 과거에는 다 이걸로 신고했었죠. 맞죠?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혜택을 왜 줬냐면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요, 사람들이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바뀌면은 거기에 뭐 해야 되죠? 적응해야 되죠. 근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지고 뉴스에 나왔었던 것 중에 어르신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눌러야 되잖아요. 터치를 해야 되는데 안 익숙하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뉴스에 나온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자신고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왜 안 써요? 서면 신고가 편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미끼를 던져야 돼요. 전자신고하면 얼마 빼주겠다? 10,000원 빼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죠. 왜냐면 서면 신고하려면은요, 뽑아야죠. 이거 들고 가서 갖다 대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리고 서면 신고하면 100원이라도 빼줘요? 안 빼줘요. 근데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얼마 빼준대? 10,000원 빼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대부분 한 8, 90%는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건 대부분 다 전자신고예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요즘엔 서면 신고보다는 무슨 신고가 훨씬 더 많아요? 전자신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거는 시험엔 안 나오는 건데 서면 신고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이론상에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서류를 두 부를 뽑아요. 그래서 한 부는 주고 한 부에다가는 도장 찍어 갖고 와야 돼요. 무슨 도장이요? 날짜가 있는 도장. 왜냐면 서면이라는 게 종이로 내는 거기 때문에 옮기다가 종이가 뭐 할 수도 있죠? 분실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면 신고할 때에는 두 부를 뽑아서 한 부에다가는 도장 찍어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왜냐면 실수로 만약에 서류가 없어졌어. 그럼 연락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장 찍혀 있는 거 들고 가갖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자기네 세무서 몇 월 며칠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실수했으니까 그거는 신고한 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신고는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증빙 자료가 없어. 그러면 나는 신고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면 신고할 때에는 두 부를 뽑아서 한 부는 내고 한 부는 이렇게 주면 알아서 도장 찍어줘요. 그 사람들도 거의 기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주고 똑같은 걸 또 주네. 그러면 도장 찍어달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도장 찍어서 주면은 그거 갖다가 5년 동안 뭐 하시면 돼요? 보관하시면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5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일반 회사 다닐 때 3년 6개월 된 게 신고 잘못됐다라고 날라온 적 있었어요. 참고로 5년 안에만 날라오면 돼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4년 11개월 때 잡아갖고 이거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소명해야 돼요. 소명 못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세금. 왜냐면 기본적으로 몇 년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5년. 근데 5년 지났어. 그러면 이제 폐기해도 되죠. 왜요? 이제 내가 잘못됐어도 나는 더 이상 입증할 게 없어요. 왜요? 기간 지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5년만 지나면 모든 서류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10년 전 것도 다 갖고 있어. 근데 5년 되면 다 없애버리는 회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보관 장소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 걸릴 만한 게 있거나. 참고로 뭐든지 다 불법을 저질러도 안 걸리면 땡이에요. 맞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세금 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불법을 저지르시면 돼요.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명 합법적 불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들도 사이사이에 그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이용해 갖고 하시면 되는데 걸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거의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요것도 개인만 됩니다. 아까 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과거에는 현금으로만 냈었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만 내니까 세금을 많이 뭐 했죠? 속였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카드 결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세금을 훨씬 더 뭐 한다? 많이 낸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 1억 벌어서 3천만 원 벌었으면 지금은 1억 벌면 1,0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세금 나가는 금액이다, 뭐 인건비라던가 임대료라던가 이런 게 과거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져가는 금액은 과거하고 매출액이 똑같더라도 적게 들어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무슨 문제도 있어요? 세금 문제도. 그래서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세금 많이 내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내라고만 하면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중에서 카드로 낸 것 중에서 1.3%. 몇 프로요? 1.3%만큼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네. 그 대신 얼마까지 빼주겠다고요? 500만 원까지. 그래서 다 빼주는 건 아니에요. 개인 중에서 이제 1.3% 정도만 얼마까지요? 500만 원까지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볼게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뭐를 할 거냐면 어쨌든 실기를 오늘 조금 나갈 거거든요. 실기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키시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요게 있으면 돼요. 요렇게 생긴 아이. K랩 교육용 세무사랑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있으면 프로그램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예? 연도는 상관없는데 그 자리가 아마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그럴 거예요. 제가 새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연도는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는 상관없고 세무는 연관이 있는데 회계 때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저게 안 깔려 계신 분들은 우리 원서 접수한 데 있죠. 네. 여기 가시면 이거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안 넣으셔도 깔려요. 그래서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네. 그때 한번 겪어보셨죠? 왜 제가 새벽에 하라고 했는지. 매번 그래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요거 눌러서 프로그램을 뭐 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이건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조만간 메일로 왕창 보내드릴 거예요. 옛날 거부터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요 옆에 NCS 다운로드라고 있죠. 요건 뭐냐면 협회에서 만든 교재예요. 근데 전산회계 교재는 아니고 저희 지금 교육이 NCS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NCS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전산회계 교육용 교재예요. 얘도 혹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씩 봐보세요. 그러면 안 보는 것보단 플러스는 돼요. 요거는 무료 교재예요. 그래서 협회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교재고 그 다음에 요거 없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설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그 간이과세자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 실기 조금 할 겁니다.